어제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6% 정도로 주 전역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용품 회사인 매드라인 인더스트리즈는 자회사 성인용 침대 가드레일을 사용하다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약 150만 개의 침대 가드레일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3단계 휴전안 협정을 제안하며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맨해튼에서 제5회 이스라엘의 날 퍼레이드 행사가 개최됩니다. 톰 소오지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드럼 조아켓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어제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과 용의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와 경찰관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과 용의자가 대치하며 총격을 벌이며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1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국은 총격범과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은 저말 미첼이라는 이름의 경관으로 이날 휘티어 아파트 총격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건 장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한 뒤 부상자를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지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상자가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다른 경관이 용의자에게 방어 사격에 나서면서 총격을 주고받던 중 사망했다고 경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기습 총격을 당한 미첼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총격범과 총격을 주고받은 경찰관도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있던 시민과 소방관 1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일 처음 총격 신고가 들어왔던 아파트 건물에서도 2명이 총에 맞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2명 중 1명은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두 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인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그는 끝까지 시민들을 도우려고 헌신한 경관이었다고 추도했으며 그를 기리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의 정적들을 향해 파시스트, 아픈 인간들이라고 비판하는 등 유죄 판결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선거운동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 영화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를 회사 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입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죄를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초박빙 대결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후보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지지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 응답자 중 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16%는 지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른 형사사건은 물론 이 재판에 계속 묶여있게 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운동과 선거 자금 측면에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힐의 여론조사 종합 분석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1.2%포인트밖에 앞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세우고 있는 대립각이 더 선명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의 여부와 실형 시 형기는 얼마가 될지 결정되는 것은 7월 11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 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6% 정도로 주 전역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율 저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시티 칼리지 연구팀이 발표한 2022-2023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현황 및 투표 참여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은 36,994명으로 실제 투표자는 6%인 2,074명입니다. 실제 투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본선거와 지난해 본선거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인 유권자 중 예비선거의 실제 투표 참여자는 6%로 등록자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참여는 극히 낮아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고 본선거 투표자도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자 주 전역에서 정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머겐 카운티의 지난해 한인 투표율은 20.1%로 2022년의 29%보다 줄었습니다. 펠팍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자진해서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우리가 앞으로 사는데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정당별로는 본선거 기준 지난해 한인 공화당 유권자의 투표율 28.5%로 민주당 유권자 26.6%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예비선거는 민주당 유권자의 투표율이 9.5%로 공화당 8%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본선거 기준 70대와 80대가 각각 32.2%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2022년 기준으로도 70대 43.6%와 80대 39.8%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변에도 약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의외로 예상이 되는, 저희 세대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안 하니까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베네핏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의료용품 회사인 medline 인더스트리즈는 자회사 성인용 침대 가드레일을 사용하다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약 150만 개의 침대 가드레일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edline은 성인용 침대 가드레일 2가지 모델을 리콜합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침대 가드레일 사용자는 침대 레일에 끼거나 제품과 매트리스 측면 사이에 끼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심각한 위험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medline 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 2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아이오와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76세 여성에 이어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주 요양시설에서 87세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매들라인은 성명을 통해 침대 보조바와 관련된 끼임 사망 사례가 보고된 경우 침대 레일이 침대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아 사용자가 레일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들라인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재 리콜된 제품 약 150만 개를 자체 웹사이트와 아마존 및 월마트를 포함한 온라인 주요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32에서 $64 사이입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리콜 대상 침대 레일은 MDS6800BA와 MDS6800BAH의 두 가지 모델 번호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매들라인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3단계 휴전안 협정을 제안하며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3단계 휴전안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오늘 카타르 정부를 통해 하마스에도 직접 전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3단계 휴전안은 1단계에서는 6주 동안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 군의 철수, 여성과 노인, 부상자 등 일부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단계 6주에 걸쳐 지내면서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일 600대의 트럭이 가자 지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이 6주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적대적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2단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협상이 6주 넘게 소요된다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전 상태는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다며 이를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보장할 것이며 2단계에 도달하면 모든 생존 인질을 교환하고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는 단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에 접어들면 가자 지구 재건 사업이 시작되고 사망한 인질의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모두 송환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 무고한 공격과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경제적, 군사적,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파괴적인 전쟁이라며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재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누구도 법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불법을 자행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뻔뻔함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법치국가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맨해튼에서 제5회 이스라엘의 날 퍼레이드 행사가 개최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중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뉴욕시경은 치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맨해튼에서 제5회 이스라엘의 날 퍼레이드 행사가 펼쳐집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위협은 없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뉴욕시경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주 행사 및 치안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뉴욕시에서 주민들의 문화유산을 축하하고 기념할 것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불법적인 행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제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고위 정치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퍼레이드를 관람하려는 주민들은 메디슨 애비뉴를 따라 61스트리트, 63스트리트, 70스트리트과 73스트리트를 통해 진입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 퍼레이드 주최 측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관중들이 음악이나 밴드 공연을 듣거나 축제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아닐 것이라며 다만 8개월째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뉴욕시에서는 총 2,800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중동 전쟁 관련 시위가 1,300건을 차지하며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반이스라엘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라 퍼레이드 도중 길거리에서 관중과의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은 우리는 뉴욕시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며 불의한 모습을 목격할 시 바로 뉴욕시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 퍼레이드는 이번 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돼 피프 애비뉴를 따라 57스트릿부터 74스트릿까지 올라가며 행진을 이어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의회의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톰 스와지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 법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친한파 정치인인 톰 스와지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법안의 공식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톰 스워지 하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제출된 E4 비자 신설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워지 의원은 서한에서 한미 간 안보 및 경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황임에도 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두각을 드러낸 많은 한국인이 비자 제한으로 추가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스워지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더 강한 관계를 맺도록 장려하는 일은 미국의 지속된 경제적 성공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2022년 기준 한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총 2,244억 달러,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747억 달러에 달한다며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에 1,0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통해 4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으며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스워지 의원은 지난 2020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등 결의안을 제출하며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뉴저지 주지사 관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뉴저지 프린스턴 드럼스 웨켓에서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이 미래를 형성하는 예술, 정치, 사업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냈음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와 퍼스트 레이디 태미 머피는 아태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축사를 남겼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month because it talks about one of our most important communities. So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is one of our fastest growing and one of our most important communities in our state. I think when you combine density and diversity, it tells you a lot about our character, about our tolerance, about our respect for each other. Really celebrate our diversity here in New Jersey. And we are so honored and privileged as we celebrate the end of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Month. I just want to say representation really does matter. AAPI 뉴저지 회장 앰버 리드는 행사에 대한 소감과 함께 학생들에게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is has been an amazing administration for progress in recognizing our community,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n New Jersey. They signed a historic mandate requiring that Asian American history be taught in our schools, grades kindergarten through 12th grade, that went into effect in the 2022-23 school year. This is one of the resources that our nonprofit, Teach Asian American Stories, helped develop to support teachers in bringing Asian American history into their classroom. You see everything from great Asian Americans like Kim Ung and Helen Zia, to the history of the Bengali Muslim peddlers on the Jersey Shore, to Oak Tree Road on this map. And it will also have
lesson plans they can bring right into their classroom for the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levels. So please go to our website, teachasianamericanstories.org. Our kids deserve to be recognized in their classroom. AAPI 문화유산의 달은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공헌한 바를 기념하는 달입니다. 이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5월을 아태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1992년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5월을 아태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노동부는 엘라바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 제조 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과 자동차 부품 업체인 스마트 엘라바마, 인력 파견 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입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자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엘라바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50시간에서 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장 근로기준법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 들어서도 전월 수준과 유사하게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보다 0.3% 상승한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2.8%,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상승률은 2월 이후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소비 지표는 크게 둔화했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은 0.2% 증가해 3월과 비교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전문가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습니다. 뉴저지 간호사들이 병원 인력 감소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잉글루드 병원, 해켄색 병원, 팰리세이즈 메디컬 센터, 쿠퍼 대학병원 등의 약 3,000명의 간호사는 협상 중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병원 인력 수준이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피로와 좌절로 인해 많은 간호사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은 10년 전부터 감소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뉴저지 간호사의 약 3분의 1이 최근 몇 년 동안 병상 간호를 그만뒀고 남은 10명 중 최소 7명은 현재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른 뉴욕시 전철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철역에 투입된 주 방위군이 올 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방위군 유지에 대한 이유로 뉴욕시의 대중교통 범죄율이 방위군 파견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중교통 범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감소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방위군 투입에 약 27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뉴욕주 예산국에 따르면 전철에 추가 보안 인력을 1년 동안 배치할 경우 월 약 140만 달러, 1년 동안 1,7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